저작권.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죠.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권리 뒤에는요, 책과 지식을 둘러싼 수십 년간의 아주 치열한 전쟁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자,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모든 건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. 아이디어는 과연 영원히 한 사람의 소유일 수 있을까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한번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영원히 창작자의 것이어야 할까요? 아니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우리 모두의 자산이 되어야 할까요? 이 질문이 무려 70년에 걸친 지식 전쟁의 불씨가 됐습니다. 그럼 저작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던 세상은 어땠을까요? 시간을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죠. 그 시대는요, 작가가 아니라 인쇄업자 조합, 그러니까 길드가 모든 지식을 독점하고 통제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. 책 한 권을 내려면 무조건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죠. 상황이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. 수십 년 동안 서적상 조합이 모든 걸 철저하게 통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힘이 사라져버린 겁니다. 인쇄허가법이라는 게 만료되면서요. 그러자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? 말 그대로 그냥 무법천지가 된 거죠. 너도 나도 그냥 막 책을 불법으로 찍어내는 그런 대혼란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. 이런 혼란 속에서 드디어 작가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. 우리에게 로빈슨 크루소로 정말 유명한 작가 데니엘 디포가 있었죠. 그는 자신의 작품이 마구잡이로 복제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건 정신적 노동에 대한 노골적인 강도질이다 라고 외쳤습니다. 작가의 피와 땀이 담긴 결과물이 아무렇지 않게 도둑질 당하는 상황에 대한 분노였죠. 숫자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. 당시에 대히트를 쳤던 디포의 치집이요, 불법 복제본, 그러니까 해적판만 무려 8만 부 이상 돌아다녔다고 추정돼요. 정식판이 1실링이었는데 종이질도 엉망인 해적판이 막 헐값에 팔려나갔으니까요. 작가들 입장에선 정말 미칠 노릇이었겠죠. 뭔가 새로운 법이 정말 절실했던 겁니다. 바로 이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꿀 정말 혁명적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.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저작권법이 탄생한 거죠. 이 법의 이름 한번 보세요. 공식적인 목적이 학문의 장려를 위해였어요. 특정 길드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요. 이거 정말 혁명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? 과거의 독점이 오직 그들만의 배를 불리기 위한 거였다면 이 N여왕법은 지식의 확산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가장 앞에 내세우면서 완전히 게임의 룰을 바꾼 겁니다. 이 법이 가져온 게임 체인저, 핵심 아이디어 3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, 역사상 처음으로 권리의 주인을 인쇄업자가 아니라 바로 작가라고 못 박았어요. 둘째, 영원히 계속되던 독점을 끝내고 제한된 기간 동안만 권리를 보장해줬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제한된 기간이라는 개념 덕분에 셋째, 기간이 끝나면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인류 공동의 자산, 바로 공공영역, 퍼블릭 도메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순탄하게 끝났을까요? 그럴 리가 없죠. 런던의 막강한 서적상들이 이 제한된 기간이라는 새로운 규칙을 순순히 받아들였을 리가 없습니다. 자신들의 영구적인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수십 년에 걸친 기나긴 밥정 전쟁을 시작합니다. 자, 이 거대한 전쟁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. 바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인쇄업자 알렉산더 도널드슨입니다. 그는 지식은 소수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면서 이 거대한 런던의 독점 카르텔에 정면으로 맞선 아주 용감한 인물이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1774년 모든 것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결전이 벌어집니다. 장소는 영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상원. 이 재판 결과 하나에 저작권의 미래, 아니 어쩌면 인류 지식의 미래 전체가 걸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. 이 법정 싸움이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. 1769년 판결에서는 법원이 저작권은 영원한 권리라고 판결하면서 독점가들의 손을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. 그런데 불과 5년 뒤 도널드슨이 이끈 마지막 재판에서 상황이 완전히 180도 뒤집히게 됩니다. 저작권은 법에 명시된 기간으로 제한된다는 판결이 나온 거죠. 대중의 지식 접근권이 마침내 승리하면서 역사가 새로 쓰이는 순간이었습니다. 이 재판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. 바로 캠든경의 이 연설이었는데요.
그는 서적상들의 끝없는 탐욕을 꾸짖으면서 지식은 소수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 흘러야 한다는 철학적인 명분을 제시했습니다. 그야말로 재판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. 자, 그럼 이 역사적인 판결 하나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놨을까요? 그 영향은 정말 즉각적이고 또 폭발적이었습니다. 학자들은 이 시기에 일어난 사회혁명을 저렴한 문학 가설이라고 부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독점이라는 족쇄가 탁 하고 풀리니까 값싼 지식이 마치 홍수처럼 사회에 쏟아져 나왔다는 뜻입니다. 결과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. 책값이 말 그대로 반값, 아니 그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. 셰익스피어나 밀턴 같은 고전들이 헐값에 팔리기 시작했죠. 그러자 이전에는 책 살 엄두도 못 냈던 중산층들이 너도 나도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신만의 서재를 갖게 됐습니다. 이건 단순히 책이 싸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대중문화라는 게 탄생한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300년 전의 싸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, 그리고 전 세계의 정보 관련 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영국에서 터진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. 1790년에 미국이 이 영국 모델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자국의 첫 저작권법을 만들었고 1886년에는 베른협약이라는 걸 통해서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죠.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원칙, 제한된 기간과 공공의 이익이 지금 우리가 쓰는 전 세계 저작권법의 뼈대가 된 겁니다.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300년 전에 있었던 이 치열한 논쟁이 오늘날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던져지고 있다는 게요. 창작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, 그리고 공공의 접근과 이익은 또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. 기술이 권리의 경계를 허물 때 우리는 과연 어디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? 300년 전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